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든 날도 정말 많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지는 날도 많아요. 무슨 일이든 힘들지 않은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던 일을 하고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를 홀로 키우셨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뭔가 사연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께서 말을 아끼시기에 저 역시도 어머니에 대해 자세하게 묻진 않았어요. 그저 주변 분들에게 전해 듣기로 제가 돌이 지날 무렵부터 아버지께서 혼자 어렵게 저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저절로 컸다고 생각하죠. 저도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시고 제가 생활할 수 있게 집, 옷, 생활비 등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것만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와서 아이들을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종합병원이다 보니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분야를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린 아이들을 마주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니 아이들 키울 때는 의식주와 용돈을 주는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감기에 들까? 열이 조금만 올라도 크게 아파서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성장은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근심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며 저도 아버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아이들 일이라면 한겨울에도 왼발로 병원으로 달려오시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아이들 옆을 지키며 간호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니 우리 아버지께서도 나를 저렇게 키우셨겠구나 싶었어요. 모든 육아는 힘들겠지만 가끔 아내나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만나보면 둘이서도 힘든 육아를 혼자 하시다니 대단하다 싶어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제 학예회니 체육대회니 제가 감기로 아프다고만 해도 데리러 달려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요. 어릴 때부터 워낙 학교에서 하는 행사 중 부모님 참관이 가능할 때마다 뛰어오셨더니 나중에는 동네 분들이 어디에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일어났는지 다 아실 정도였어요. 김 사장 오늘은 왜 안 보여? 하고 물어보면 직원들이 오늘 학교 체육대회다. 부모님 참관 수업일이다. 딸아이 발표회 있다 하면서 이야기해주거나 하셨다네요. 동네에서는 이미 딸바보의 팔불출 아버지라고 유명하셨어요. 처음부터 식당을 하셨던 것은 아니고 아버지는 젊을 때 소방관으로 근무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근무를 하던 중에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가 연기를 심하게 마시고 쓰러진 적이 있으셨대요.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는데 이미 연기를 꽤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인지 예후가 좋지 않았어요. 폐에 영향을 주어 폐부종이 생겨났어요. 다행히 치료 끝에 병세는 나아졌지만 제가 태어난 후에는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제 곁에 아무도 없으니 일을 그만두셨고요. 지금 운영하는 식당은 원래 어머니와 같이 하시던 거였는데 아버지께서 일을 그만두고 계속하게 되셨던 거예요. 아찔한 순간에 놓이고 보니 이러다 우리의 고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다른 할 일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터 어머니 식당 일을 틈틈이 도왔기에 괜히 다른 일 찾느라 힘 빼지 말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걸 하자 하셨대요. 일을 그만두신 이유는 제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아버지 폐에 문제도 있었어요. 치료가 됐다고는 하나 폐에 한 번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께서 느끼시기에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셨대요. 조금만 달리면 숨이 금세 가빠지고 예전과 다르게 호흡이 불안정하다 보니 현장에서 근무할 만큼 왕성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고요. 이런 건강 상태라면 현장에서 내 목숨도 위태롭지만 내가 괜히 어설프게 남을 도우려고 하다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건강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뒤를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하셨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께서 늘 건강한 모습이셨기에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딱히 어려운 점이 없으셨어요.
저랑 놀아주실 때 가끔 힘들어 하시기도 했지만 어린아이 체력은 건강한 저도 지금 힘들어하는 걸요. 그래서 제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딸내미 하나 잘 키워보려고 혼자 고군분투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 역시 좋은 딸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중학생쯤부터는 아버지 일 조금이라도 돕겠다며 수업 끝나면 식당에 가서 재료 다듬는 것도 도와드리고 설거지도 도와드렸죠. 우리 공주님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말리시면서도 저랑 같이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재료를 다듬을 때는 세상 행복한 얼굴을 보이셨어요. 아버지, 나도 크면 아버지랑 같이 식당 할까? 하고 물어보면 아버지께서는 항상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아버지랑 그렇게 꼭 붙어있고 싶어? 아빠야, 네가 시집가기 전까지 오래오래 같이 시간 보내면 너무 좋지. 그렇지만 그건 이 아비 욕심이고 우리 딸은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걸 해. 사람 일하고 돈 버는 거야 누구나 힘에 부치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가기 싫은 직장을 억지로 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아버지는 우리 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그만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던 남들과 비교하거나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딸은 자기 행복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네가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길로 향하렴. 아버지는 네 꿈이라면 무엇이든 응원할 거니까. 언제나 제 편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 때때로 제일 좋은 친구가 되어준 아버지 덕분에 저는 사춘기 시절에도 큰 싸움 없이 지나갔어요. 주변에서 참 부럽다 라고 할 만큼 저희 부녀는 사이가 좋았죠. 저는 공부도 곧잘 해서 아버지 말씀처럼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어요. 든든한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꿈은 수십 가지였어요. 요리사도 되었다가 우주 비행사도 되었다가 선생님이 꿈이기도 했다가 또 어떤 날은 외교관을 꿈꾸기도 했죠. 중학생쯤부터는 방송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방송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꿈꾸기도 하고 기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PD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나와 야무지게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똑부러지게 말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가끔 집에서 신문을 읽다가 아버지 앞에서 신문 기사를 줄줄이 읽으며 뉴스에서 본 아나운서 흉내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딸 지금도 예쁜데 방송에서 보면 더더욱 예쁘겠다며 한박 웃음을 짓곤 하셨어요. 저도 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보면 더 힘내서 신문 읽는 연습도 하고 공부도 했죠.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고 저는 꿈에 그리던 대학의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만큼 제가 선택한 전공은 사회학과였어요. 다만 대학을 서울로 가야 했기에 아버지를 떠나 처음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다는 설렘과 어른이 된다는 긴장감으로 며칠 마음이 어수선했던 그때 아버지께서는 부모는 언제나 자식들이 홀로서기를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언제나 품 안의 자식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이를 키워가며 항상 어른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을 준비한다고 했죠. 지금까지 제 곁에서 해왔던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제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던 과정이라면서요. 저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막 20살이 된 딸을 먼 타지에 보내고 아버지는 한동안 소가리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같이 일하던 이모 삼촌들 말에 의하면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항상 우리 딸이 밥은 잘 먹고 있나? 잠은 잘 자나? 혼자 생활하면서 힘들거나 외롭지는 않을까? 낯선 지역에서 깜깜해지면 집에 오는 길이 무섭지는 않을까? 늘 제 걱정을 달고 사셨다네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항상 본가에 먼저 내려갔어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아무런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제가 온 것을 누구보다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알고 있었죠.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는 없어? 남자친구 생기면 아버지한테 꼭 먼저 말해야 된다. 남자는 남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 좋은 놈인지 아닌지,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낼 놈인지 아버지가 꼼꼼하게 봐줄 테니까.
남자친구 생기면 꼭 먼저 데려와. 남자, 얼굴, 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너만 바라보고 내 속 안 썩이는 놈이면 그걸로 되는 거야. 지금 당장 능력 없어도 너를 진짜 좋아하는 놈이면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고생 안 시키고 눈물 나게 안 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언제나 다정한 아버지의 응원을 받으며 청소년기부터 꿈꿨던 목표를 향해 달렸지만 그때 꿨던 꿈과는 다르게 저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아나운서를 꿈꾸다가 어떻게 간호사가 되었나 궁금하기도 하실 거예요. 사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대학 3년까지 사회학을 전공하다가 포기하고 간호사가 된 거거든요. 저는 타고난 문과생이라 수학, 과학 이런 거는 전혀 못하는 아이였는데 간호사가 되려면 수학적 계산도, 생물학에 대한 것들도, 물리적인 응용력도 모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두 번째 꿈은 반드시 이루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과 전공 책들이 저를 아무리 괴롭혀도 꿋꿋하게 이겨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바로 수능이었어요. 조금 빠른 친구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할 시기에 저는 대학에 다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요. 대학 과정에서 공부를 꾸준히 하기는 했지만 수능용 공부와는 달랐기에 수능 시험을 다시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게다가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입시 준비를 병행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았죠. 예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용돈으로 밥을 사 먹으며 편안한 집에서 수능 준비를 할 때와는 정말 달랐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저뿐만은 아니더라고요. 수능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동네 독서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아직 중고등학생인 아이들도 있었지만 제 또래 혹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 현역으로 수능이나 학교 공부를 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자격증, 누군가는 공시 준비, 아주 다양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중에는 저처럼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부러 공부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서실 총무를 맡아 독서실 관리를 하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각자 사정은 다르지만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매일, 매 순간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과거와 비교하며 불평하지 말고 지금을 힘껏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늦은 나이에 신입생으로 간호대학을 다시 입학하고 다시 또 치열하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으려 정말 과장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했죠. 덕분에 독하디 독한 늦깎이 신입생은 전 학기를 등록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국가고시 준비는 대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때는 정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알아볼까 하며 딴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그러기엔 아주 먼 길을 왔고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대를 떡하니 다니던 제가 공부가 힘들어서 포기한다고 하면 너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명 대학도 떡하니 붙고 다시 본 수능에서도 간호대학으로 유명한 곳도 붙었는데 아무리 국가고시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했던 때인 것 같아요. 덕분에 국가고시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었고 정식으로 간호사가 될 준비를 마쳤어요. 다행히 대학 다니는 내내 교수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겼고 실습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서 우리 대학과 같은 재단인 종합병원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다들 좋은 병원에 취직되어서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악바리처럼 노력했는지 알기에 어쩌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취직하고 나면 이제 공부는 안 하나 했는데 웬걸 그것도 아니었어요. 책에서 본 것과 실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은 천차만별이었고 응급실도 함께 있다 보니 이론만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매일 매시간 마주하게 됐어요.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움직여야 했기에 처음 근무하고 나서는 한 달 동안 5kg이 쑥 하고 빠졌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들 괜찮은 거 맞냐고 걱정하였지만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도 따로 할 필요 없이 아주 좋은데
매일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지니까 더 좋네 하면서 농담으로 웃어버렸어요. 가끔 고향에 내려갈 때면 동네 이모 삼촌들도 뛰어나와서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말랐냐며 밥은 먹고 다니냐고 밥 먹고 가라고 식당으로 잡아 끌고는 하셨죠.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 보면 반찬이니 야채니 과일이니 하다못해 집에서 구운 누룽지까지 챙겨주셔서 양손 가득 무겁게 돌아오고는 했어요. 그래서인지 대학 때부터 서울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그곳이 우리 집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힘든 매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되더라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3교대에 낮밤 구분이 안 될 때도 많고 집에서도 편히 쉴 겨를도 없이 연락이 오면 뛰어나가야 하는 생활도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게다가 저는 따로 취미도 없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라 쉬는 날이면 항상 집에서 책이나 읽는 게 다였거든요. 가끔 간호사 업무의 교대 시간이랑 응급 호출 때문에 친구나 연인이랑 스케줄 맞추기도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기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잠잘 시간이 부족한 것 말고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생초보 신입이었던 저는 어느새 3년차가 되었어요. 이제 3년차 정도 되고 나니 제 밑으로 후배들도 생기고 그동안 워낙 성실하게 일한 덕분인지 저희 동기들 그리고 특히 선배님들과 수간호사님들 사이에서 제 칭찬이 정말 많았죠. 다들 일 잘하고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소개해줄까 물어보기도 하셨지만 저는 아직 운명의 상대를 못 찾았나 봐요 하며 웃어 넘겼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은근히 우연한 만남과 운명 같은 사랑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운명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정말 긴 시간의 일이 끝나고 아침에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저녁부터 밤새도록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탓에 당장 집에 가서 빨리 씻고 누워서 자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제대로 떠지지도 않는 눈을 애써 비비며 병원 문을 열고 나와 버스를 타러 가던 중인데 병원 앞으로 택시가 달려와서 멈췄어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는 끼익 하는 소리까지 내며 멈추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물론 주변의 사람들까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피곤해서 예민해진 탓이 더해져 제 앞으로 급하게 정차한 택시 때문에 갑작스럽게 화가 치밀었어요. 하마터면 누군가 다칠 뻔했던 상황이다 보니 더욱 화가 많이 났죠. 저기요! 하면서 성이 잔뜩 난 목소리로 화를 내며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차에서 젊은 운전자가 내리더니 사색이던 얼굴로 뒷문을 열고 어린아이 한 명을 내리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젊은 남성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가방도 바닥에 집어던지고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아이 아빠에게 아이를 내려두라고 했죠. 상태를 살펴보니 아이는 전혀 의식이 없는 듯 했어요. 아이의 볼을 두드려보고 눈꺼풀을 들어서 반응을 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을 확인하니 잡히지 않아 바로 CPR을 실시하게 되었죠. 손바닥으로 가슴 중앙 부분을 압박하면서 가슴 압박을 했고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도 실시했어요. 6, 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였는데 이대로 잘못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발 깨어나렴, 제발 이라고 간절히 빌면서 계속해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온 남자분에게 응급 환자가 밖에 쓰러져 있다고 병원 안에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죠. 그 남자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병원 안으로 달려가 밖에 응급 환자가 있다고 알렸어요. 잠시 후 병원 안에서 간호사분과 의사 선생님이 뛰어나왔고 아이를 이동식 침대에 옮기며 계속 반응을 살피고 응급처치를 계속했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세동기를 연결해 아이에게 실시했죠. 모두가 손에 땀을 쥐는 급박한 상황을 넘겼고 정말 다행히도 아이의 심장박동이 돌아왔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은 제가 미리 대처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빠르게 대처해서 다행이라며 정말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최악의 순간에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갑작스런 상황에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게 된 지금 이 순간이 제가 그동안 이 분야를 공부해온 목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의 심박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온 남자분은 제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인사를 하셨죠. 저는 아이가 수액을 맞는 동안 잠깐 음료라도 마시며 정신을 차리자고 그 남자분을 데리고 자판기로 갔어요. 그리고 음료 2개를 뽑아 하나는 그분에게 드리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실 수 있도록 기다려 드렸죠. 알고 보니 그분은 아이의 아버지더라고요. 꽤 젊어 보여서 어떤 사이인지 궁금했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던 아버님이셨어요. 오늘은 휴무일이었는데 아이가 며칠째 배가 너무 아프다고 힘들어해서 소아과에 가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식은땀까지 흘리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 더 큰 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대학병원으로 오던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갑자기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호흡이 가빠지더니 숨을 쉬기 힘들어하면서 정신을 놓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병원이 근처여서 급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CPR도 할 줄 몰랐던 터라 만약 혼자만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너무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진작 아이들 심폐소생술 하는 법을 알아뒀어야 하는 건데 자기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며 자책했어요. 저는 심폐소생을 못하는 부모님들도 많다며 위로했죠. 그래도 아버님께서 빠르게 판단하신 덕분에 바로 응급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달려오셨고 그 덕분에 아이가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던 거라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가면 된다고요. 왠지 가엾게 훌쩍이는 아이 아버지가 마음에 쓰여서 저는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기다렸어요. 가엾은 아이는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많이 피곤했는지 새근새근 자더라고요. 그 사이 아버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 아버지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로 혼자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의지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도 없다 보니 혼자서 육아를 전부 떠맡으며 생활까지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내 없이 혼자서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모습에 아버지가 떠오르며 뭔가 그리운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는 별일 없이 깨어났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 보니 장염 때문인지 염증이 발견되고 혈당 수치가 많이 떨어져 갑작스럽게 쇼크가 왔던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전혀 없고 매우 건강한 상태이니 수분 섭취 잘 해주고 염증이 가라앉을 동안 음식을 조심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혈당이 돌아올 때까지 당 보충에도 신경 써주라고요. 수액을 다 맞고 검사도 다 받은 후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저 구해주신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잠깐 기다려보라며 편의점에 가서 사탕 한 봉지를 사서 내밀었어요. 혹시 모르니 챙겨 다니면서 아이가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챙겨주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리고 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혹시 아이 상태가 나빠지거나 다른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해프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병원에서는 한동안 큰일을 했다며 저를 영웅 대접을 했지만 사실 모든 의료진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괜히 대단한 대접을 받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지날 때쯤 아이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날 너무 감사했는데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괜찮으면 식사라도 같이 하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드렸지만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분을 꼭 다시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일부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있는 식당으로 골랐어요. 응급 상황에 만나기는 했지만 사실 아이가 무척이나 귀여워서 저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온 아이는 달려오더니 저를 꼭 안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해요, 멋진 누나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팔로 저를 안아주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저도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저희는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고 밥을 먹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죠. 아이는 자신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이랑 아버지와의 추억들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그 아버지는 저에게 어떻게 간호사가 되기로 했는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간호사가 된 긴 이야기를 해주었죠. 20대 초반, 대학 시절 방학이 되면 본가에서 아버지 식당 일도 돕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만큼 혼자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치열하게 생활했어요. 아나운서가 되는 일은 제가 어릴 때 꿈꿨을 때는 방송에 멋지게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그 뒤에는 무수한 노력이 필요했어요. 학기 중에는 전공 과목도 공부하고 스터디에 참여해서 발음이랑 스피치 연습도 하고 외국어 공부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학원이랑 과외 일을 하며 아르바이트도 했죠. 우리 집이 등록금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씩 하는 등록금에 자취방 월세까지 손쉽게 부담할 수 있을 만큼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들어가야 할 돈이 많아졌으니 아버지도 내색은 안 하셔도 등록금이나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싶었거든요. 어느새 서울 생활을 한 지도 3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해외 어학연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학기를 휴학하고 그 전까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고 본가로 내려왔죠. 고작 몇 달이기는 하지만 딸이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걱정도 많이 하셨고 얼굴도 보기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이제 연수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들어가야 하니 엄청나게 바빠질 거라 휴학을 한 지금이 가장 여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역시도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계시니 지금 건강할 때 같이 많이 돌아다녀 보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녀는 일주일 정도 가게 문을 닫고 자동차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가게 일을 하시느라 어릴 때 이후로 이렇게 여행을 다닌 적은 오랜만이라 무척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이 기회에 효도도 할 겸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돈을 통 크게 쓰기로 했죠. 산으로 들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아버지가 가고 싶다던 지리산도 구경해보고 제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던 녹차밭에서 구경도 하고 같이 녹차 내리면서 체험도 하며 너무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5월 말이지만 여름처럼 요 며칠 날씨가 무더워 저희는 유명한 계곡을 놀러 가기로 했어요. 곧 있으면 사람이 엄청나게 몰릴 테니 그 전에 다녀오자 싶더라고요. 계곡에서 먹으려고 수박도 한 덩이 사고 좋아하는 과자랑 음료수도 사고 두툼한 돗자리도 사서 달려갔어요. 근처에 주차하고 계곡 아래로 내려갔더니 평일이라 그런지 한산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날이 5월치고 꽤 무더웠던 탓이었나 봐요. 아버지랑 같이 계곡에 놀러 온 것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 그쯤에 같이 간 이후로 못 갔을 거예요. 식당이라는 게 그렇듯 남들 쉴 때는 못 쉬는 법이니까요. 아빠, 이렇게 같이 놀러도 오니까 좋다. 그치? 제 이야기에 아버지도 활짝 웃어 보이며 우리 딸 덕분에 좋은 데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호강을 한다며 좋아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방송국 취직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데 다니면서 더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같이 웃어 보였죠. 계곡에 들어가려고 하니 날씨는 무덥지만 산 쪽이라 그런지 계곡물이 생각보다 엄청 차가웠어요. 그래서 저랑 아버지는 계곡물에는 안 들어가고 발만 살짝 담그고 수박이나 먹자며 자리에 앉았죠.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주변의 새소리를 들으며 잘 익은 수박을 쩍 갈라서 아버지랑 같이 나눠 먹으니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한창 신선노름을 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다급하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아버지와 그쪽을 쳐다보니 저희가 있는 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아이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안은 채 울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곳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아버지께서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드셨죠. 그리고 어느새 아이는 물속으로 거의 가라앉았는지
정수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잠수해서 한참을 있으시더니 아이를 건져 올려 물 밖으로 데리고 오셨죠. 아이를 돗자리 위에 눕히더니 심폐소생을 하며 응급처치하셨어요. 아이 엄마는 거의 울면서 실신 직전이었고, 아직 너무나 어린 둘째는 엄마 품에 안겨 자지러지듯이 울고 있었죠.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이의 정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순간 아이는 물을 내뱉으며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119에 신고했는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가 정신을 차리자 아버지는 그제야 한시름을 놓으며 아이의 옆에 누우셨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들어 하셨죠. 아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하며 담요를 들고 와 아이를 덮어주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추울까봐 저희 자리에 있던 겉옷을 가지러 다녀왔는데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니 숨을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빠? 아빠! 아버지를 불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흔들어 깨우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반응이 없으셨죠. 저는 계속 아빠를 부르면서 흔들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응급처치 방법을 아무것도 몰랐기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이에 아버지에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폐 건강이 안 좋았던 아버지께서 차가운 물속에 준비운동도 없이 들어가 한참을 물속을 뒤지며 힘겹게 아이를 꺼내오셨으니 호흡에 무리가 왔던 것도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응급처치만 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지금은 아버지도 저도 아주 다른 모습이겠죠. 그 뒤로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숨이 멎은 후였어요. CPR을 하고 구급차로 옮겨져서 자동 제세동기로 심박을 다시 살리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그날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응급처치로 한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 딸은 그 방법을 몰라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으니까요. 몇 번이나 후회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사실은 변하지도 않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심한 게 간호사였어요. 비록 아버지는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했지만 아버지께서 하셨듯이 저 역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향해 가던 꿈을 모두 뒤로하고 새로운 길로 달리기로 했어요. 다시 수능을 보고 간호대학을 입학했죠. 그 남자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게 큰일을 겪는다면 오히려 좌절하고 자기 삶을 비관하며 마음이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요.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꽂혔어요. 그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었죠. 식사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어요. 동갑이라서 그런지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아이도 너무 귀여워서 밥 먹는 내내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간이 훌쩍 가버린 게 너무 아쉬워서 저는 혹시 다음에도 아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그렇게 해준다면 오히려 자기가 영광이라며 아이도 무척 좋아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 후로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어요. 밥도 먹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 카페도 갔죠. 키즈 카페에 갔더니 다른 분들이 모두 저희 세 사람이 가족인 줄 알더라고요. 이벤트로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면서 저희 세 사람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사진을 보니 진짜 가족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느새 점점 만나는 횟수도 잦아졌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어요. 이제는 영화도 같이 보고 물놀이도 하러 가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끝날 때 제가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죠. 서로 시간이 맞을 때는 아이가 유치원에 있을 때 둘만 만나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기로 했어요. 전시회 같은 것도 구경하러 갔죠. 저는 근무 시간이 일반 직장인들과 다른 편인데 그분 역시도 근무하는 시간이 평범한 직장인들이랑은 다르다 보니 약속 잡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함께 약속 맞추기도 쉽고 서로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지 편하게 볼 수 있는 사이였죠. 사람이 자주 보고 밥을 같이 먹으면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꾸 얼굴도 보고 시간도 보내고
대화도 하다 보니 계속 정이 들었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저희는 서로에게 천천히 물들고 있었어요. 저랑 그분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저희 셋은 점점 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정이 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1년 반 동안의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앞두게 된 순간이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무척 즐거운 추억들만 있었어요. 나랑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세상에 있었나 싶을 만큼 그 사람은 저를 온전히 잘 이해하고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사람이죠. 몇몇 사람들은 제가 애딸린 남자랑 결혼한다고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다고 심한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제 뒤에서 하는 이야기였기는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원래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제가 그분을 만난다는 사실이 병원에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불편한 시선들도 많았어요. 한때는 병원에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고 불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있는 남자와 만난다면 수근수근했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맞고 제가 그분과 연애하는 것도 맞았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두 사람 모두 남편도 아내도 없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동갑의 싱글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한다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남들이 아무리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군거려도 저는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정말 아쉬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죠. 내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남의 자식 키우는 건 더더욱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 역시도 이해해요.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늘 마음 졸이고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불안하고 한번 혼내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돌아서서 다들 가슴팍에 눈물을 흘린다는데 내 친자식도 아니라면 더더욱 힘들겠죠. 혹시나 내가 혼내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혼내는 줄 아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이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주변에서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도 이런저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는 저답게 선택하기로 했어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게 무척이나 힘들 거예요. 제가 낳은 아이도 아니니 더욱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늘 꿈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힘든 일,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니 이번 일도 저의 또 다른 꿈을 향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려고요.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해도 제가 처음 이 가정을 꾸리기로 마음먹었던 다짐을 되새기며 계속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한국어에 있는 말 중에 아름답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어떻게 지금의 뜻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그 중에서는 아름답다는 뜻 중 아름이 원래는 나를 이야기하던 단어이기도 했다는군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원래 그 시작이 나답다는 뜻이었다고 해요. 나다운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나다움의 마음에 든 것이 참 좋다. 마음에 든다. 이런 뜻으로 발전하게 되어 어떤 것을 보고 좋으면 그것에 대해 아름답다고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제 삶을 아름답게 살려고 해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나답게, 그렇게 멋지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살려고요. 항상 인생에서 제가 우선이고 제일이었던 저희 아버지.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셔도 밝은 얼굴로 아빠 왔다, 우리 공주님 이라고 해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참 많이 생각나는 요즘이에요. 이제는 곧 제가 집으로 돌아오며 엄마 왔다 라고 하는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리고 부모님석이 비어있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 더욱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저는 저만 바라보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저희가 무사히 연애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보니 아마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괜찮은 놈인데 성실하고 다정하고만 합격! 이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아버지와 직접 만났다면 분명 좋아하셨을 텐데 참 아쉬워요.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게 돼요. 많은 분들의 걱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나답게, 아름답게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